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에듀윌 키워드 한국사 한유진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자, 오늘 2023 지방직 구급 시험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또 오늘 시험 치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지방직 한국사 시험도 어렵지 않게 쉬운 기조로 출제가 되었고요. 전체적인 난이도를 봤을 때에는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된 편이었습니다. 물론 한두 문제 헷갈리는 문제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신 분들이라면 모두 다 고득점에 도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험 보신 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놓쳤는지 확인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음 시험 준비하시면서 이 해설 강의 듣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러신 분들은 오늘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2024 한국사 그런 방향성을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해설 강의 시작해 볼까요? 먼저 문항 분석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전근대사 문항이 11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근현대사가 9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근현대사가 7문항이 출제되는 편인데 이번에는 근현대사 비중이 좀 늘어난 편이죠. 9문항으로 좀 많이 출제가 된 편이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류사로 봤을 때에는 여전히 정치사 문항수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13문항 출제가 되었고요. 문화사 파트 문항이 좀 많이 출제가 되었죠. 6문항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 경제사에서 1문항 출제가 되었고 사회사에서는 1문항도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지난 국가직 시험에서도 사회사는 1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사회사는 1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네요. 앞으로도 공부하실 때 정치사 위주의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문화사 파트를 잘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료 제시형 또 사료 제시형 문제가 통틀어서 14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총평을 해보자면요. 이번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보여집니다. 물론 쉬운 시험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한두 문제 좀 깊게 공부하지 못한 부분들은 헷갈릴 만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하 정도로 보여지고요. 예상 합격선을 보자면 90점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한두 문제 정도 틀렸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90점 이상이면 충분히 합격 커트라인 안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핵심 개념 위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너무 지역적인 문제들보다는 핵심 문제들로 출제되고 있는 것이 요즘 공무원 한국사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공부해 두실 때도 핵심 개념 위주로 공부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의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개정교과의 그런 과정을 반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개정교과는 근현대사가 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어서 근현대사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학습하실 때 전근대사도 중요하지만 근현대사에서도 조금 비중을 늘려서 신경 써서 공부하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화사 파트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정치사 위주의 학습을 하시되 킬링 포인트는 항상 문화사 파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맞으시려면 정치사는 물론이고 문화사 파트를 좀 꼼꼼하게 신경 써서 학습해 두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여전히 사료 문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공부하실 때는 사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료 학습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공부하실 때 지역적인 학습보다는 핵심 개념 위주로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공무원 한국사에서 고득점 맞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총평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주먹도끼가 사용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주먹도끼만 보더라도 이거 구석기 시대이다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것과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나요? 자, 이 유적은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 언저리에 넓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유적지가 되겠네요. 전곡리 근처에 한탄강이 흐르고 있지요. 이곳에서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가 다량으로 출토가 되었대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양쪽을 닫힌 주먹도끼를 말하는 거죠.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가 원래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처음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주먹도끼는 그 존재 유무로 유럽과 동아시아 문화가 나뉘어진다고 했던 모비우스 학설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연천 정곡리에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모비우스 학설이 폐기가 되었죠. 미국의 고고학자 모비우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럽 쪽에서는 그러니까 인도의 서쪽 지역이죠. 유럽과 아프리카 일대에서는 이렇게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양날을 다친 주먹도끼가 발견되는데 동아시아 쪽에서는 집게 문화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면만 친 주먹도끼가 발견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 모비우스 학설이 폐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주먹도끼 이제 자세한 설명이었고요. 구석기에 대한 설명 한번 골라볼게요. 구석기 시대. 죄송합니다. 자, 동굴이나 바위근을 강가의 막집 등에서 살았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구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동굴, 막집, 바위근을에 거주했고요. 그다음 내부에, 그러니까 정답은 1번. 내부에 화덕이 있는 움집이 일반적인 주거 형태였다라는 거. 움집에서 살았고요. 내부에는 화덕이 있었습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움집에서 거주했고 안에 화덕을 두었지요. 그다음 토기를 만들어 음식을 조리하거나 식량을 저장했던 시기는 신석기 시대부터였고요. 그 다음에 구릉에 마을을 형성하고 그 주변에 도랑을 파고 목책을 둘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방어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을 주변에 도랑, 즉 환호를 파고 목책을 세워서 방어를 했던 시기, 바로 계급이 발생한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 되겠지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고려 정부는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했대요. 대몽항쟁의 항전에 적극적이었던 이 부대는 대몽항전을 했다라고 나왔네요. 이 부대는 개경 환도를 반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나왔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고려시대에 삼별초를 얘기하는구나 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삼별초는 최씨 무신 정권의 사병 집단으로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대몽항쟁에서 적극적으로 싸운 부대가 되었지요. 자, 이 삼별초는 끝까지 개경 환도를 거부하면서 강화도에서 진도, 또 진도에서 제주도로,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끝까지 대몽항쟁을 전개했던 부대였죠. 자, 그럼 삼별초에 해당하는 설명 골라보도록 할까요?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가 되었다라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조선 후기 중앙군 훈련도감이 될 수 있겠네요. 훈련도감 5군형 중에 하나였고요. 임진왜란 때 유성룡의 건의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포수, 살수, 사수, 삼수병제로 운영이 되었고 직업군인이고 상비군이었습니다. 훈련도감. 그다음 윤관의 건의로 편성이 된 기병 중심의 부대였다라고 나왔는데요.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윤관의 건의로 만들어진 부대 무엇인가요? 바로 별무반이 될 수 있겠죠. 별무반. 이 별무반은 신기군 중심이었습니다. 기병 중심의 신기군 중심으로 신보군, 항마군으로 이루어진 부대였죠. 그다음에 도적을 잡기 위해 설치한 야별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 이것이 삼별초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자, 이 삼별초 세 가지 부대가 이제 합쳐진 건데요. 원래 이 최후 정권 때 도적을 잡고 또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별초를 두었죠. 이 야별초가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좌별초, 우별초로 나뉘어졌고요. 그 다음에 몽골군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도망 나와서 탈출한 사람들이 만든 부대가 신의군이었죠. 신의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삼별초가 되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그 기원이 야별초에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 양계지방에서 국경지역 방어를 맡았던 상비적인 전투부대였다라고 나왔는데요. 양계가 나왔어요. 이거는 고려시대 지방행정구역이죠. 오도, 양계.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이었고 양계는 군사행정구역이었습니다. 국경지역 방어를 맡았던 상비적인 전투부대 지방군이었던 주진군을 얘기하는 거죠. 오도에는 주현군이 배치가 되었고요. 양계에는 주진군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 다음 3번 문제 갈게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인물을 골라보라는 것인데요.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저 적들의 욕심은 무라를 교역하는 데 있습니다.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는 하나 실은 양적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 줄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이걸 주장한 사람 누구입니까? 최익현이 될 수 있겠죠. 최익현의 주장으로서 외양일체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양일체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위정척사 운동의 흐름을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였죠. 위정척사 운동이 시기별로 다르게 전개가 되는데요. 1860년대에는 통상 반대 운동으로 전개가 되고요. 1870년대입니다. 1870년대에는 개항 반대 운동을 펼치게 되죠. 개항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에요. 개항 반대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개항 반대 운동. 그 개항 반대 운동의 논리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최익현이 외양일체론을 내세우면서 개항을 반대했다라는 것이에요. 1870년대, 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죠. 그 전부터 그 강화도 조약 체결 시점 그 전부터 외양일체론을 주장하면서 개항 반대 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그때 주장한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는 하나 실은 양적입니다. 외놈들과 양놈들이 같은 놈들입니다. 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양일체론을 주장했던 위정척사 운동의 흐름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60년대는 통상 반대운동, 70년대는 개항 반대운동, 80년대는 개화 반대운동, 그 다음에 90년대 이후에는 이것이 항일 의병운동으로 이어진다라는 그 흐름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정답은 2번 최익현이었고요. 박규수는 통상 개화론자, 그 다음에 김홍집은 온건 개화파 세력이었죠. 김윤식도 마찬가지 온건 개화파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문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서재필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창간했대요. 서재필이 창간한 신문 바로 알 수 있겠네요. 독립신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한글판을 발행해서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소개했고요. 또 영문판을 발행해서 국내 사정을 외국인에게도 전달하려고 했다라는 거.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발행되었던 독립신문을 물어보고 있네요.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를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독립협회에서 계속해서 독립신문이 발행이 되는 것입니다. 제국신문은 부녀자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순한글로 제작이 되었다라는 거. 순한글로 발행이 되었고요. 그래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방문국에서 발행이 되었고요. 이 수는 열흘순입니다. 그래서 열흘에 한 번씩 발행된 신문이다라는 거. 관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황성신문은 을사늑약 이후에 장지연이 시랴 방성대곡이라는 항일 논설을 실었던 신문이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다음 5번 문제입니다. 가나에 들어갈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삼국의 역사서로는 고구려에 유기가 있고요. 지금 역사서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고구려에 유기가 있었는데 영양왕 때 이문진이 이를 간추려서 신집 5권을 편찬하였다라고 나왔지요. 백제에서는 누구 시기에 고흥이 서기를 편찬했다라고 나왔는데요. 다 이 역사서는 전성기 때 왕들이 자신들의 업적을 또 알리기 위해서 편찬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요. 백제에서는 근초고왕 때 고흥이라는 사람이 서기를 편찬했고요. 신라에서는 누구 왕시기입니까? 전성기였던 진흥왕 시기에 거칠보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하게 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근초고왕과 진흥왕의 업적을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다라고 했는데 국호를 남부여로 바꾼 왕은 누구입니까? 백제 성왕이 되겠죠. 백제의 중흥을 위해서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고요. 그 다음에 사비로 천도했던 왕입니다. 그 다음에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공인하였다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백제의 침류왕 때가 되겠네요. 침류왕. 그 다음에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라고 나왔는데요. 이거 진흥왕의 업적 맞잖아요. 정답은 3번이 될 수 있겠네요.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던 왕, 진흥왕의 업적이고요. 그 다음에 병부를 처음으로 설치해서 군권을 장악했던 왕은 신라 누굽니까? 버풍왕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신라 버풍왕, 병부를 설치했었죠. 자, 그 다음
그 다음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화재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문화사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문제 뭐 어렵지 않지만 또 이런 용어들이 좀 헷갈려서 용어라기보다 이런 내용이 조금 낯설어서 틀리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제가 시험 끝나고 많은 분들한테 이제 수험생분들에게 좀 카톡을 보내주세요. 어땠는지 좀 보내주세요 하는데 이 사택지적비 얘기하시는 분이 좀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사택지적비는 무슨 사상을 알 수 있는 비석이다 라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까? 도교 사상을 알 수 있는 비석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사택지적이라는 사람은 백제의 귀족인데 의자왕 시기 때의 귀족이죠. 굉장히 높은 귀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택지적이라는 사람이 인생 말년에 들어서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참 인생이 무상하다. 인생 참 별거 없다 라는 것을 이 사택지적비에 기록해 놨다라는 것이에요. 이 인생 무상을 통해서 도교 사상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사택지적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인생 말년에 불당을 이제 지은 거죠. 불당을 짓고 이제 불교에 귀의하고 불당을 짓고 그 옆에 세운 비석입니다. 그래서 불교 사상이나 도교 사상을 알 수 있는 건데 좀 아예 다른 설명이 나와 있어요. 백제가 영산강 유역까지 영역을 확장하였다라는 아예 다른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택지적비가 나온다면 도교 사상과 관련된 내용을 고르시면 되겠지요. 백제가 영산강 유역까지 영역을 확장한 건 누구 시기일까요? 근초고왕 시기가 되겠네요. 근초고왕 시기에 마한 전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남부지방까지 진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초고왕 시기에 백제가 영산강 유역까지 영역을 확장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임신서기석은 신라에서 청년들이 유교 경전을 공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맞는 설명이죠. 임신서기석에 보면 신라에서 청년 2명이 우리 국가에 충성하고 유교 경전인 뭐 춘추 얘기 등등등 이런 책들을 몇 년 안에 공부하자라는 내용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신라 청년들이 당시에 유교 경전을 공부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래 충주 고구려비는 고구려가 5세기에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맞는 설명이죠. 5세기 누구 때입니까? 장수왕 시기에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한 다음에 중원고구려비를 건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 예전에는 중원고구려비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다 지명이 오늘날 지명으로 바뀌었죠. 충주고구려비를 건립했습니다. 그 다음 호명 그릇이 나왔는데요. 5세기 초 고구려와 신라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400년 경자년의 일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신라 내무랑 시기에 외의 침입이 있었는데 내무랑이 고구려 광개토대왕에게 도움 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경자년 400년에 광개토대왕이 보병과 기병을 보내어서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해준 이야기를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고구려가 신라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호명 그릇은 신라 호총에서 발견된 그릇인데요. 이 호총에서 발견된 이 호명 그릇 밑에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것이에요. 즉 고구려와 신라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넘어가 볼까요? 자, 7번. 밑줄 친 곽제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곽제우 이름만 들어도 이거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구나 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을 텐데요. 자, 선조시기이고요. 여러 도에서 의병이 일어났대요. 의병이라는 것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스스로 일어난 민중들을 말하는 거죠. 자, 도내에 거족으로 명망 있는 사람과 유생 등이 조정의 명을 받들어 의를 부르짖고 일어나니 쭉쭉쭉 읽어보시고요. 핵심은 이거네요. 호남의 고경명, 김천일, 영남의 곽제우, 정인홍, 호서의 조헌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일어났다라고 나오는데요. 임진왜란 의병장 할 때 우리 등장하는 이름들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영남 쪽에 곽제우를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볼까요? 홍의장군이라 칭하였다. 맞는 설명이죠. 곽제우는 싸울 때 붉은 옷을 입고 싸웠다라고 해서 홍의장군이라고 불렸고요. 그 다음에 의령을 거점으로 봉기하였다. 경상남도 의령을 거점으로 봉기한 거 맞는 설명이고요.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
자, 행주산성하면 누구입니까? 행주대첩 권율 생각나시죠? 권율은 의병장이 아니라 관군이죠. 그래서 임진왜란 3대첩 하면 이순신의 한산도대첩, 그 다음에 김시민의 진주대첩, 그 다음에 권율의 행주대첩 해가지고 우리 배우는데요. 권율은 관군입니다. 그래서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찌른 건 권율이니까 곽지우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익숙한 지리를 활용한 기습작전으로 일본군에게 타격을 주었다라는 거 맞는 설명이네요. 의병이 적은 병력으로서 그렇게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익숙한 지리와 또 전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 8번 문제인데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전개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우리들은 정신을 새로이 하고 충의를 떨칠 테이니 국채 1,300만 원은 우리 대한제국의 존망에 직결된 것입니다. 라고 핵심 문장이 여기 나와 있네요. 국채 1,300만 원, 즉 나라 빚 1,300만 원을 갚으면 나라가 보존이 되고 이것을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이것은 국채 보상 운동과 관련된 사료가 되겠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대구에서 누구 주도로 일어났나요? 서상돈, 그 다음에 김광재 주도로 일어나게 된 경제적 구국운동이었지요. 나라 빚을 갚자라는 취지로 성금을 모으고 또 금주 금연하고 또 폐물을 팔고 여자들은 폐물 팔고 비녀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금 모아서 나라 빚 갚아보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내용 골라볼까요? 지금 4번에 나와있죠.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국채보상기성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운동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조선 형평사를 조직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형평운동과 관련된 내용이죠. 형평운동은 진주에서 이학찬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으로서 백정들의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자라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1920년대 초 전개가 되었고요. 근데 조선 물산장려회를 조직하였다라고 나왔는데 이건 물산장려 운동이 되겠네요. 물산장려 운동. 이것도 역시 1920년대 초에 전개된 경제적 구국운동입니다. 성격이 비슷하죠. 경제적 구국운동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라고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건 1920년대에 일어난 운동이죠. 당시 관세 철폐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회사령 철폐로 인해서 일본 기업들이 대거 이 우리나라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 기업 제품 사용하지 말고 우리 물산을 사용합시다. 즉 국산품을 애용합시다 라는 운동인 물산장려 운동이 전개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국채보상운동은 나라 빚을 갚자라는 거고 물산장려 운동은 우리 물산을 애용하자, 우리 물산을 장려하자, 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움직임입니다. 그 다음에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전개하였다 라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민족 말살 통치 시기였죠.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이건 개신교를 중심으로 신사참배 거부하는 운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이때 발생하게 되지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9번 문제입니다. 가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피드백이 좀 있었습니다. 헷갈릴 게 없는 문제인데요. 좀 깊이 있게 공부하지 못한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문제 조금 실수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고려시대 조선시대네요.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선시대 과거제도에는 문과, 묵과, 잡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고려시대에는 문과, 잡과, 승과였고 조선시대에는 문과, 묵과, 작과였잖아요. 이 가운데 문과를 가장 중시하였는데요. 경국대전에 따르면 문과 시험 업무는 여기에서 주관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문과를 어디에서 주관했나요? 이호, 예병, 형, 공, 6조가 있었는데 문과의 시험 업무, 즉 과거 시험을 주관했던 부서는 예조죠.
예조에서 외교나 뭐 의례, 과거 시험 등을 주관한다라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예조이고 정기 시험이 식년시라고 불렸는데요. 정기 시험은 몇 년에 한 번씩 있었다? 3년마다 실시가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예조 3년이고요. 이조는 뭐 했던 부서인가요? 인사권이 있는 부서였잖아요.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이조가 되겠습니다. 정기 시험 식년시가 3년에 한 번씩 실시가 되었고 비정기 시험으로서 증광시나 알성시 등이 실시가 되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원칙이 발표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는 것인데요. 이 사건 이후에 사실로 옳지 않은 거 한번 볼까요?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삼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 삼상회의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이라고 나왔네요. 이 내용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무슨 합작으로?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이것만 봐도 이거 좌우합작위원회에서 발표한 좌우합작 7원칙이구나 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당시 이거 먼저 보고 설명을 할까요? 자, 그리고 토지개혁에 대한 얘기도 있었죠. 좌우합작 7원칙은 좌익과 우익 세력이 이제 제시한 내용들을 절충해서 만든 거였는데요. 토지개혁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몰수, 유조건 몰수, 그다음에 체감 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며 라고 나왔고요. 또 입법기구에 대한 설명도 쭉 나와 있죠. 여기도 보면 본 합작위원회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이 본 합작위원회는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좌우합작위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좌우합작위원회에서 발표한 좌우합작 7원칙에 대한 내용이죠. 7원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좌우합작 7원칙은 언제 발표가 되었나요? 이거는 1946년, 좌우합작위원회는 1946년 7월에 결성이 되었죠. 그리고 7원칙은 10월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강조하냐면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과정은 현대사에서 정말 빠짐없이 출제가 되니까 그 흐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라고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이죠. 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이후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죠. 그리고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기까지 두 가지의 사건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1차, 2차 미소공위 사이에.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었습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 무슨 내용인가요?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주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민족이 분열될 수 있겠구나, 분단될 수 있겠구나라고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좌우익 세력들이 중도 세력들을 중심으로 좌우합작위원회를 결성해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 이승만의 정읍 발언, 좌우합작위원회, 2차 미소공동위원회 역시 결렬되지요. 그래서 그 순서를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정답부터 한번 찾아보면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라고 나왔는데요.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이겠죠. 그래서 이후의 사실로 옳지 않은 거에는 이게 들어가겠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보자면 1940 몇 년입니까? 이건 1946년이죠. 1946년 3월 달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46년 6월이었고 좌우합작위원회가 7월, 그 다음에 좌우합작 7원칙이 10월에 발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한번 선지 분석해 볼까요? 3.15 부정선거에 대항하여 4.19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나왔는데 이거 이승만 정부 수립 이후잖아요. 이거는 1960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공포되었다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이승만 정부 수립 이후잖아요. 1948년 9월 달에 반민법,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공포가 되고요. 10월 달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즉 반민특위가 결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헌국회에서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시영을 선출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정부 수립 직전이죠. 1948년 7월 달에 제헌국회에서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승만과 이시영을 대통령, 즉 정통령과 부통령으로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11번 문제입니다.
자,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그는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대요.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먼저 통합을 하고요. 1단계. 그 다음에 해동 천태종을 창시해서 선종까지 포섭하려고 했었대요. 이게 2단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교종의 종파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교종도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먼저 통합한 후에 그 다음에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까지 포섭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동 천태종을 창시한 사람 누구인가요? 의천이 되겠지요.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까지? 선종까지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래서 해동 천태종을 창시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대각국사 의천인데요. 의천 사후에 다시 교단이 분열되었다.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론적인 교리 공부와 실천적인 수행을 아우를 것을 주장하였다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의천이 주장한 사상이 뭐가 있었습니까? 교관 겸수가 있었죠. 교관 겸수, 뭐 내외 겸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교리와 지관, 깨달음이죠. 이런 것들을 같이 뭐 해야 된다? 수행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론적인 교리 공부와 실천적인 수행, 깨달음을 같이 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천은 교관 겸수, 진울은 정해쌍수, 도노점수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참선과 독경은 물론 노동에 힘쓰자고 하면서 결사를 제창하였다라고 나왔는데요. 이걸 주장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진울이 되겠네요. 진울이 어디를 중심으로? 수선사를 중심으로 수선사 결사운동을 제창했잖아요. 수선사는 순천 송광사가 되겠습니다.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면서 즉 불교 개혁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승려들아 우리 참선에 힘쓰자, 또 경전을 읽는 독경에 힘쓰자, 또 노동에 힘쓰자라고 하면서 수선사를 중심으로 결사운동을 제창한 사람 진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국시대 이래 고승들의 전기를 정리해서 해동 고승전을 편찬했던 인물은 누구인가요? 각훈의 해동고승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각훈이라는 인물이었고 백년사를 결성해서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참회와 연부를 수행할 것을 강조했던 사람은 바로 요새가 되겠네요. 요새. 자, 고려시대 때 결사운동하면 진울의 수선사 결사, 그 다음에 요새의 백령결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백령결사. 강진에 있는 만덕사를 중심으로 백령결사를 제창했던 사람이 요새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참회를 강조하면서 법화신앙을 강조하기도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고려시대 승려 4사람이 잘 출제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고려시대는 불교에 의지해요 해서 의지해요. 고려는 불교에 의지해요. 그래서 의천, 진울, 그다음 해심, 요새의 업적이 잘 출제가 되니까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의천의 업적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사이에 들어갈 일이 아닌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보더라도 왕위 업적으로 보자면 임진왜란은 선조 때 일어난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병자호란은 누구 때? 인조 때 일어난 사건이죠. 선조 때 일본이 쳐들어왔던 사건이었고 병자호란은 인조 시기에 청나라에 침입이 있었던 사건이었죠. 그럼 그 사이에는 어떤 왕이 있었나요? 선조와 인조 사이에는 광해군이 있었습니다. 광해군 때 일어난 사실이 아닌 거 골라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인조 반정이 발생했다라는 거 맞죠? 인조 반정이 무엇입니까? 광해군의 중리배교와 폐모살제를 비판하면서 서인들 중심으로 이제 남인들이 참여해서 인조를 왕으로 앉힌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광해군 다음에 인조가 왕이 되는 사건이었죠. 광해군 때 발생한 사건. 영창대군이 사망하였다. 이것도 광해군 때입니다. 자, 광해군의 배다른 동생이었어요. 임목대비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영창대군을 죽이고,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를 죽이고 또 어머니 뻘 됐던 임목대비를 유폐시킨 사건, 즉 폐모살제를 원인으로 해서 그걸 배경으로 해서 결국엔 또 인조 반정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광해군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강옥립이 후금에 항복한 것도 광해군 때잖아요. 이건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청해 인질로 끌려갔던
있었던 복림대군이 귀국하였다. 이 복림대군 누구입니까? 효종이죠. 돌아와서 효종이 되는데요. 이거 인조시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건 이 병자호란 이후의 일이 되겠죠.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의 우리나라 세자였던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둘째였던 복림대군이 인질로 끌려가게 되었고 돌아와서는 둘째였던 복림대군이 왕이 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13번 문제인데요. 여름 휴가를 맞아 강화도로 답사 여행을 떠나고자 한대요. 다음 중 유적지와 주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자, 강화도 지역과 관련된 주제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유적지 외교장각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다. 맞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외교장각과 관련이 있는 것이 동학농민운동? 요 매칭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 외교장각 강화도에 있었는데요. 왕실의 그런 도서관 역할을 했던 곳이었죠. 그래서 여러 문서들, 문화재들이 여기에 보관 중이었는데 외교장각 문화재가 약탈된 건 언제입니까? 병인 양요 때죠. 이건 병인 양요와 관련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병인 양요 1866년에 있었던 사건이었고요. 프랑스 군이 쳐들어왔죠. 그게 이제 병인 양요였는데 병인 바키르 구실로 프랑스 군이 쳐들어왔을 때 퇴각하는 과정에서 외교장각에 있는 조선의 문화재들을 약탈해 가는데요. 대표적인 외교장각 문화재 중에 약탈당한 거 뭐가 있었습니까? 조선왕조 의궤를 약탈당했다라고 했어요. 의궤. 이것은 현재 이제 영구 대여 형식으로 이제 반환이 되었습니다. 의궤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외교장각과 관련된 사건은 병인 양요고 동학농민운동은 해당 사항이 없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고려 궁지에서 대몽항쟁이 있었다라는 거 맞는 설명이죠. 고려시대 때 몽골의 침입이 있었을 때 강화도로 천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려 궁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제 고려 궁터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이제 대몽항쟁이 있었지요. 그 다음에 고려가 아니죠. 강화도에 고인돌이 있는데 거기서 청동기 문화를 알 수 있는 거 맞는 설명이죠.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지배자의 무덤이잖아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나라에 고인돌이 가장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강화, 그 다음에 화순, 고창 지역의 고인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광성보, 강화도에 있는 광성보에서 신미양요가 있었다라는 건 맞는 설명이죠. 강화도 광성보에서 어제연 부대가 미군에 맞서서 항전했는데 대부분이 전사하게 됩니다. 신미양요가 있었던 곳 맞는 설명이네요.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조선시대 붕당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는 것인데요. 자, 붕당. 학문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모임을 붕당이라고 하지요.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볼까요? 선조대에 살인 및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하였다. 살인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한 거 선조 시기에 맞고요. 이때 또 동인이 무엇과 무엇으로 나뉘어지기도 합니까?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셔야겠죠. 다 선조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조전랑 임명 문제와 또 척신정치 청산에 관한 문제로 살인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동인이 정철의 그 건저희 사건 전에 정효린 모반 사건 있죠. 정효린 모반 사건과 그다음에 정철의 건저희 사건으로 북인과 남인으로 분열되게 된 것도 역시 선조 시기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광해군 때 북인이 집권하였다라는 거 맞는 설명이죠. 광해군 때 북인 정권이었고요.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쫓겨나게 되면서 북인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다음 인조대 남인이 정권을 독점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인조반정을 일으켰던 세력이 누구입니까? 서인 주도 하에 남인이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세력으로 봤을 때는 서인 정권이 더 센 거고요. 하지만 이 시기는 붕당이 공존했던 시기입니다. 붕당이 이제 서로 상대당을 인정하고 공존했던 시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같이 이제 참여하는 정치를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붕당 정치가 굉장히 건전했었죠. 상대당을 인정하고 상호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건전한 정치를 추구해 나갔는데 예종 이후 환국을 거치면서 일당 전제화 추세로 들어가게 되지요. 상대당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붕당 정치가 변질되게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숙종 내에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게 된다라는 거 맞는 설명이죠. 무슨 사건으로? 경신왕국에서 경신
황국으로 인해서 서인이 남인에 대한 그 처벌을 놓고 강경파인 노론과 그 다음에 온건파인 소론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옳지 않은 거 3번이 되겠네요. 다음 15번 조선 세종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는 것인데요. 자, 세종대에 갑인자를 주조하였다. 금속활자예요. 갑인자 맞죠? 수업 시간에 태종대 개미자, 세종대 갑인자 구분해 둘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조선시대 갑인자 누구입니까? 세종이죠. 조선시대 갑인자 세종이라고 강조 많이 했어요. 화통도감을 설치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화통도감을 세종대가 아니죠. 고려 우왕 때 누구의 건의로 만들어졌습니까? 최무선의 건의로 만들어졌습니다. 최무선의 건의로 화약 화포를 주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되겠고요. 최무선이 화통도감에서 화약 화포를 주조해서 진포 대첩에서 왜구를 격퇴한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역법서인 칠정산을 편찬하였다라는 거 이거 세종 때 맞지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국의 역법서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중국과 우리나라는 시차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오차가 발생했는데 세종 때의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를 관측해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이 편찬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간이를 만들어서 천체를 관측하였다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맞는 설명이네요. 혼이, 그 다음에 간이, 혼천이라고도 하지요. 혼이, 그 다음에 간이를 만들어서 천체를 관측한 거 이거 세종 때 있었던 일 맞는 설명이네요. 다음 16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강령을 발표한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우리는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라고 나왔고요.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라고 했고요.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령입니까? 신간회의 강령이 되겠죠. 신간회. 굉장히 중요해서 다 아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1927년에 만들어진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항일 단체가 바로 신간회가 되겠는데요. 신간회의 활동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60만 세 운동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광주학생 항일운동까지 그 흐름을 좀 잘 타셔야 됩니다. 자, 60만 세 운동이 먼저 있었죠. 60만 세 운동 이게 1926년에 있었던 사건이었고요. 60만 세 운동은 순종 인산일에 우리가 만세 운동을 펼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60만세 운동을 사전에 계획한 것은 사회주의 계열, 그 다음에 천도교계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조선공산당,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이제 천도교 계열, 그 다음에 학생들이 주도해서 60만세 운동을 사전에 계획했었는데요. 사전에 이제 사회주의 계열들 또 이 어른들이 다 발각이 되죠. 그래서 학생들 주도하에 60만세 운동이 전개가 된 겁니다. 순종 인산일 때. 이 사건이 1926년에 있었던 사건이었고요. 근데 이걸 하면서 이거를 60만세 운동을 계획하면서 이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우리 연대해서 같이 독립운동할 수 있겠는데 라는 걸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족유일당이 결성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60만세 운동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회주의 단체인 정우회가 정우회 선언을 발표하고 해산하게 되고요. 정우회 선언. 그 다음에 신간회가 결성이 되죠. 신간회가 결성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 빼고, 즉 자치론을 주장하는 친일파들 빼고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한 최대 규모의 단체인 신간회가 결성이 되었고요. 즉 민족유일당을 계기로 이제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1927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건 1926년이죠. 자, 그 다음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1929년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신간회에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라는 이 선지가 신간회 문제가 출제될 때 가장 많이 출제되는 선지입니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라는 거 신간회의 활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운동으로 시작된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시민들에게까지 널리 퍼지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것도 신간회의 활동이라고 신간회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신간회에서
민중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었습니다.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기로 했었죠. 민중대회가 개최되지는 못하지만 민중대회를 개최할 것을 계획하면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좀 키워보려고 많이 노력했던 단체가 신간회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잘 타셔야 됩니다. 20년대 후반 이 흐름을 좀 잘 타시고요. 자, 그 다음에 광주학생 항일운동 29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나머지 선지 한번 볼까요? 조선밀립대학 기성회를 창립하였다라고 나왔는데요. 조선밀립대학 기성회, 이건 밀립대학 설립운동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거 이상제 주도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 다음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였다라고 나왔는데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 김규식을 파견한 거 어디였습니까? 바로 신안 청년당이 되겠죠. 신안 청년당에서 파리 강화회의 대표로 김규식을 파견하기로 했었고요. 이후에 이 신안 청년당 인사들이 임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임정에서도 마찬가지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를 파견했다라고 나오면 맞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17번 문제. 다음 글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이 사료 중요하지요. 이 동명왕편이 나와 있는 사료인데요. 이 부분도 조금 여러분들이 깊게 공부하지 않았으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명확해서 수업 시간에 한 내용들만 충실히 따라왔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자, 세상에서 동명왕의 신이 한 일을 많이 말한대요. 동명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동명왕의 신이 한 일, 놀라운 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말하고 있대요. 근데 지난 개축년 4월 구상국사를 얻어서 동명왕 봉기를 보니까 그 신기한 사적이 세상에서 얘기한 것보다 더했대요. 그러나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귀신이나 환상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것을 두세 번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점점 그 근원에 들어가니 이건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이 아니라 성스러움이고 귀신이 아니라 신성한 이야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명왕의 이런 성스러움, 이런 신이 한 일,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강조하고 있는 거, 이규보의 동명왕편이죠. 동명왕편. 이규보가 동국 이상국집에 수록한 역사서가 되겠고요. 동명왕이 누구입니까? 주몽이잖아요.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그런 영웅서사시로 이 동명왕편을 쓰게 된 것입니다. 고구려 계승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신의사관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의 기록보다 평가를 강조한 강목체 사설을 편찬하였다라고 나왔는데요. 이것은 강목체가 아니죠. 강목체가 아니죠.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영웅서사시예요. 동명왕을 높이는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하는 영웅서사시가 되겠습니다. 자, 강목체의 사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강목체의 사서 중에 좀 유명한 것은 조선시대에 안정복이 쓴 동사강목이 있죠. 동사강목. 강목체라는 것은 중요한 거는 큰 글씨로 이제 줄거리를 쓰고 강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조그만한 글씨로 이제 목이라고 해가지고 세부 내용을 쭉 서술하는 그런 역사 서술 방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단군부터 고려 충렬왕 때까지 역사를 서사시로 기록하였다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주의하실 거 전에도 기출이 된 적이 있는데 동명왕편은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 고구려를 건국했던 주몽의 이야기를 쓴 것이죠. 단군부터 고려 충렬왕 때까지의 역사를 서사시로 기록한 건 무엇인가요? 이승휴의 제왕운기가 되겠습니다. 제왕운기. 이승휴의 제왕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군신화와 전설 등 민간에서 전승되는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록하고 있는 거. 이거는 일련의 뭔가요? 삼국유사가 되겠죠. 삼국유사. 여기에는 단군신화가 처음으로 수록된 책이고요. 뭐 전설이나 민간에서 전승되는 그런 민담이나 민간 설화 이런 것들을 다 싣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동명왕의 신이한 사적이 생략되어 있다고 평하였다라는 거 맞는 설명이죠. 여러분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신의 사관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요. 괴력난신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동명왕의 신의한 사적이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비판하면서 평하고 있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문제. 1910년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것인데요. 자, 중국 화북지방에서 조선 독립동맹이 결성되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언제인가요? 1940년 가서이죠. 1942년에 김두봉을 중심으로 조선 독립동맹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조선 의용대에서부터 시작해야겠죠. 조선 의용대가 예난 지역, 화북 지역으로 넘어가서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했고, 이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가 조선 의용군으로 개편됩니다. 이 조선 의용군의 정치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조선 독립동맹이었고, 이것을 이끌었던 사람이 김두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주에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가 조직이 되었대요. 이건 1920년대죠. 1920년대 봉훈청간 대자 삼미통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삼미통 그 3부. 이거 언제 시점입니까? 자유시로 갔다가 자유시 참변 당하고 다시 내려와서 참정신 3부를 결성하게 되는 것이죠. 참의부는 1923년이고요. 정의부는 1924년. 신민부는 1925년이 되겠습니다. 3, 4, 5년에 3부가 결성되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 임병찬이 주도한 독립의군부는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라고 나왔는데요. 이것이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임병찬이 주도한 독립의군부는 1912년에 결성이 되었죠. 1910년대 국내의 비밀결사 조직으로서 독립의군부와 그 다음에 박상진 주도하에 만들어진 대한광복회의 활약을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대한광복회는 1915년 이죠. 공화 정체를 주장하면서 또 독립운동을 펼쳤던 것이고, 임병찬은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만들어졌고 복벽주의를 주장했고, 이 독립의군부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조선 총독에게 국번 반환 요구서 제출을 시도했다라는 거, 이런 특징들을 좀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이 양세봉의 지휘 아래 영능가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라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조선혁명군 나오면 이거 다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야 하잖아요.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 그러니까 당연히 10년대는 아니고요. 자, 영능가 전투는 1932년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연도 몰라도 이게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이니까 당연히 아니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네요. 다음 19번. 다음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을 가령 지리적 조건, 인종학살적 골상 뭐 등등등등 다소의 차이는 인정되더라도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 하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 세계사적인 이론론적 역사 발전 법칙에 따라서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일제가 식민사관으로서 우리 역사를 많이 왜곡하고 있었죠. 일제강점기 하에서. 그때 이걸 주장했던 사람 누굽니까? 백남훈 사회경제사학을 했던 사회경제사학자였죠. 백남훈이 조선사회경제사 또 조선봉건사회경제사를 썼었는데요. 사회경제사학을 했었던 이 백남훈이 일제식민사관 중에서 정체성론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체성론을 반박하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체성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일제가 우리를 가리켜서 니네는 고대 노예제 사회에 정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발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고대 노예제 사회에 머물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백남훈이 그것을 반박하는 내용을 펼치는 것이죠. 아니야, 우리도 세계사적인 이론론적 역사 그 발전 법칙에 의해서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발전 과정을 거쳐왔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제 그 원시 공산주의 사회에서부터 그러니까 원시 공산주의 사회에서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뭐 등등등 이렇게 단계별로 우리도 발전 과정을 거쳐왔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백남훈에 대한 설명 골라볼게요. 민족 정신으로서 조선 국혼을 강조했다라는 거, 혼을 강조했던 역사학자, 민족주의 사학자 박은식이 되겠죠. 박은식 한국 통사에서 국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족주의 사학을 계승하여 조선의 어를 강조했던 인물은 누구입니까? 정인보가 되겠죠. 정인보. 5천년간 조선의 어를 쓰면서
하면서 조선의 어를 강조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르크스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한국사를 연구하였다라는 거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이 백남훈이 사회경제사학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한국사를 연구했는데요. 이 유물사관이라는 것은 이 역사의 발전 법칙을 오직 물질로서 설명한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물질로서. 그래서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한국사를 연구하고 있는 인물 백남훈이 되겠습니다. 진단학회를 조직해서 문헌고증을 중시하는 실증주의 사학을 정립했던 인물들은 누가 있었을까요? 진단학회는 이병도 그리고 손진태 이런 인물들이 진단학회를 조직했고요. 여기서는 문헌고증을 중시하는 실증주의 역사학을 정립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볼까요?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은 언제 일어났나요?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었는데요. 이 전쟁은 1953년 7.27 정전협정으로 정전이 되면서 이제 전쟁이 중단이 되었죠. 정전된 상태인데, 자, 이 기간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거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일 맞잖아요. 1950년 9.15죠. 9.15.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가 역전되게 되지요.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발췌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발췌 개헌 1차 개헌인데요. 1차 개헌은 1952년에 부산에서 통과가 되었죠. 당시 임시 수도가 6.25 전쟁 중이었으니까 임시 수도가 부산이었고, 부산에서 이제 이 사건을 부산 정치파동이라고도 하지요.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켜서 발췌 개헌안을 국회에서 강제로 이제 통과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 때의 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가 북한 송환을 거부하는 방공포로를 석방하게 되었대요. 이건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바로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1953년 6월이었죠. 이승만 정부가 방공포로를 석방하게 되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제 체결되게 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한반도를 미국의 태평양 지역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에치슨 선언을 발표했대요.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었던 에치슨이 선언을 발표했는데, 그 선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일본에서부터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서 필리핀까지로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에치슨 라인에 어디가 제외되었습니까? 한국과 타이완이 제외된 것이죠. 그것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북한이 이제 오판을 한 거예요. 우리가 남한을 침략해도 미국이 도와주지 않겠구나라고 오판하고 결국에는 이제 쳐들어오게 된 거죠. 에치슨 선언은 6.25 전쟁의 배경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에치슨 선언이 발표된 건 1950년 1월이었어요. 그래서 6월 25일 전이니까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좀 평이한 편이었습니다. 한두 문제 헷갈리더라도 전체적으로 평이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문제도 벗어난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늘 시험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는 본인에게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또 푹 쉬시고,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푹 주무시면서 평안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출을 잘 분석해서 이제 한국사를 어떻게 공부할지 그 방향을 좀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